무극담노 종신기 천마편 제4화 에피소드 회상 4. 대나무밭 청죽은 비록 눈 때문에 푸른 빛을 잃고 온통 은빛이었다. 현재 눈은 내리지 않았지만 세상은 모두 은빛으로 반짝였다. 쿨러. 심하게 기침하는 인물은 청년이었는데 그는 하늘을 향해 대자로 뻗어 있었다. 그는 사냥꾼인가? 조금 키가 큰 청년은 가죽옷을 입고 있었으며 그의 입 주변에는 핏물이 튀었고 여전히 기침과 동시에 핏물이 입 주변으로 튀었는데 쿨러. 급기야 왜? 그의 입에서 선붉은 선혈과 핏덩이가 튀어나왔다. 청년은 힘없는 신음을 내었고 역시 기도를 막고 있었던 핏덩이가 튀어나왔는지 일그러진 얼굴이 조금 평온한 모습이 된 것 같았다. 하지만 청년의 얼굴은 심하게 부어올라 있었다. 반각의 시간이 지났지만 청년은 두 눈을 굳게 감고 있었으며 허허, 청년의 얼굴을 보라. 청년의 얼굴은 신비한 황금빛으로 물들더니 부은 얼굴을 천천히 가라앉는 것이 아닌가. 도대체가 이러한 신비로운 기사는 무엇란 말인가. 청년의 얼굴은 종전 부어오른 기가 모두 빠져 멀쩡한 모습이 되었고 갑자기 청년은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그의 두 눈에 금광의 빛이 서리다가 천천히 사그라들었다. 또한 청년은 정신을 차리려 하는지 머리를 심하게 흔들었다.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군. 그는 현기증이 일었는지 선자리에서 잠시 멈추었다. 그리고 그는 우수를 들어 머리를 만졌으며 한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 다만 그의 입에서 옅은 김이 흘러나와 정녕 살아있음을 증명하기라도 하였다. 또한 그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다. 후후후후. 만타무국봉. 이번에도 이 기연이 나를 살렸군. 도대체 나란 존재는 자유롭게 죽을 수도 없는 건가? 두 노개는 누구였을까? 누구를 찾고 있는 것 같았는데 혹시 내 거처에 있는 여아를 찾는 것은 아닌지. 툭툭툭. 청년은 본인의 몸에 묻은 눈을 털어내었고 본인의 거처가 있었던 멀리 떨어진 절벽을 보았다. 물론 그것도 눈이 덮여 있어서 은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풋. 괴악한 두 노인이 내 토끼랑 구여팔선초를 가지고 간 것 같군. 선량한 사람에게 살수를 전개하고 남의 물건을 함부로 취하는 사람이라면 후후후후. 이들은 그렇게 좋은 물건들은 아니었을 것이다. 아비가 늘 이야기하였지.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울 능력이 있는데 베풀지 않는 것은 군자가 아니라고. 하지만 선행을 베풀 때는 반드시 3번은 생각하라고 하였는데 나는 아무래도 날개 꺾인 새를 나의 둥지로 잘못 들인 것 같구나. 후후후후. 청년 유지혁은 본인의 거처로 간 것이 아니었다. 그는 종전 자신이 왔던 곳으로 돌아서 걸어갔다. 아무래도 그는 다시 천성국으로 돌아가 구여팔선초를 다시 구하려 하는 것 같았다. 그의 걸음은 힘차게 걸었지만 왠지 그의 어깨는 처져 있었다. 뽀드득. 나는 그날 일을 잊지 못한다. 내가 신비한 기연을 만났지만 나의 몸은 그동안 별별 특별한 경험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날 나는 노인의 절대 무력이 담긴 권에 의해 박살이 났고 나중에 시일이 지난 후에 그때 그 타격은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막강한 것으로 실감했다. 2명의 괴노를 만나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회생한 후로 나의 신체는 급격하게 변했다. 소위 다른 이가 말하는 금강불교의 신체라고나 할까. 외부로부터 충격은 있었지만
다른 어떤 사람보다 회복이 수십 배나 빨랐고 사선을 넘는 경험을 할 때마다 나의 회복은 더욱 빠르게 진보했다. 후후후후. 그야말로 나는 절대무국의 방패와 같은 신과 같은 능력의 신체를 가지게 된 것이다. 객잔에 앉아 있었던 중년인 류지혁은 본인의 잔에 술을 천천히 따라 붓고는 다시 회상에 잠긴 듯하였다. 과거 청년 류지혁의 경험, 만타무극봉의 정체가 무엇인데 이러한 초극의 경험을 한 것인지, 죽음을 넘나드는 곳에서 완벽한 부활이라니. 50여 년 전 융효현 광연산 초입 계곡. 아직 봄인지 산에는 이름 모를 꽃들이 개화했고 각종 기화이초가 요산 초입 계곡을 따라 줄지어 군락지를 이루고 있었다. 인적이 드문 곳이라 그런지 지금 이곳은 신께서 만드신 동산과 계곡과도 같은 아름다움이 그대로 보존된 것으로 보였으니, 조금 완만한 계곡, 물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하나의 폭포를 만날 수 있었는데 그곳 주변으로 하나의 움막이 있었다. 이 움막은 비록 사람이 지었지만 이곳 자연과 너무도 잘 어울리는 풍경이었다. 아, 혹시 이곳에는 세속을 등진 기인이사의 거처란 말인가? 폭포 주변은 제법 넓은 무릉덩이가 있었는데 조금 작지만 조각 배 하나는 띄울 수 있는 크기인지라 크기와 풍광이 수려했다. 움막 주변에 나와 낚시하는 인물이 있나? 허허, 비록 이것이 조금 큰 무릉덩이라도 고기가. 아무튼 청년이 나와 물고기를 낚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아, 바로 청년 류지혁이었다. 오늘은 아쉽게도 몇 마리 잡을 수 없나? 청년은 혼잣말하였다. 그런데 정말 큰 폭포수 아래 물을 유영하는 물고기가 있었나 보다. 청년이 바위에 앉은 옆에는 하나의 망태가 놓였고 그곳에는 청년의 팔뚝만한 물고기가 두어 마리 있었다. 점심을 먹을 때가 되었나? 내 배가 요동하는군. 그렇다면 내려가서 물고기로 탕을 끓여 먹을까? 청년은 혼잣말하며 낚싯대를 거두었고 주변을 정리했다. 그러더니 망태만 어깨에 메고 그 높은 바위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아닌가. 허허, 일반인이라면 도저히 엄두도 낼 수 없는 높이건만 필시 이 높은 바위에서 뛰어내린다면 지면에 닿을 때 심하게 다치거나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을 상황인데 청년은 너무나 가볍게 지면으로 내려섰다. 그렇다고 청년이 신법이나 무공을 전개한 것도 아니었으니 허허, 어두운 밤 저작거리 대궐과 같은 담장에서 뛰어내린 도둑 고양이와 같은 모습이 이 같은 모습일까. 아무튼 청년은 다리가 접질리거나 상한 흔적 없이 똑바로 걸어가 본인의 움막으로 향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오늘 이곳 요산을 오르는 객이라도 있는 것인가? 한 사람이 아닌 10여 명은 좋게 되겠는데. 어라? 단순한 일반인이 아닌 보조를 맞춘 걸음 소리라니. 관관부 사람들인가? 재작년에 올라온 이후로 오랜만이군. 청년 류지혁은 혼잣말하며 눈을 들어 하늘을 향했다. 무슨 말인가? 류지혁은 귀를 쫑긋한 후로 주변으로 돌아본 후 하늘을 향했는데 그의 두 눈에 누구를 보았단 말인가. 아무튼 지혁은 뜬구름 잡는 말을 한 후에 급히 걸음을 옮겨 본인의 거처인 움막으로 들어갔다가 사람들을 위해 다시 나와 무언가 준비를 하는 것 같았는데 움막 앞에 성인 10명이 누울 수 있는 침상과 같은 낮은 탁자와 같은 곳에 먹을 것을 내려놓는다. 손님을 맞을 준비인가? 반각의 시간이 흐르자 정말 류지혁이 홀로 말한 대로 일단의 무리가 청년의 움막으로 걸어 올라왔으니 허허, 청년의 청각은 실로 대단한 것인지. 저벅, 저벅, 저벅. 저벅, 저벅, 저벅. 저벅, 저벅, 저벅. 청년은 관부의 사람들로 예상되는 자들을 맞이한다. 장포두께서 오셨어? 잘 있었느냐? 재작년에 홀로 남겨두고 너를 두고 간 것이 마음이 조금 편하지 않았는데
잘 지낸 것 같구나. 이들은 광관부 관졸들이었고 관졸을 이끈 사람이 청년 류지혁과 안면이 있는 장포두란 자였다. 그는 2년 전 겨울에 류지혁의 집이 전소되어 조사차 나왔는데 그는 계에서 도망하여 온 제국의 간자들을 쫓는 것에 동원된 관부 인물이었다. 그런데 여기 차를 준비하였소. 장포두님과 관부 요인들께서는 이곳에서 차를 마시고 용무를 보시오. 시여가, 차는 나중에 먹는 것이 좋을 것 같구나. 혹시 너는 이래전에 이곳에서 젊은 남녀를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을 장포두께서 어떻게 아시오? 지혁의 되물음에 그것 보시오. 이 녀석의 소행이라 하지 않았소. 지혁이 장포두와 마주하고 대화하고 있었는데 이때 장포두 뒤에 있었던 한 젊은이가 나서며 말했다. 지혁은 자연스럽게 고개가 그에게 돌아갔는데 그대는 젊은 친구는 류지혁을 노려보았다. 장포두, 그것 보시오. 내가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았소. 녀석은 나를 알지 않소. 녀석은 분명히 나에게 미약을 팔았소. 그리고 이 미약으로 나에게 같이 산행한 대인의 여식에게 실험하라고 고드겼단 말이오. 나는 나쁜 마음이 아니라 단순히 그 미약을 시험했을 뿐이오. 그런데 대인의 여식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지혁은 눈치를 보니 아무래도 이래전에 선행을 베푼 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젊은이의 말을 듣던 장포두는 아, 잠시 계시오. 송공자, 그대가 아무리 개 송여충 장군의 자식이라도 일을 확실히 해야 나중에 사달이 나지 않소. 잠시 계시오. 시시비비는 지역에게 묻는 것이 우선이오. 장포두는 다시 고개를 돌려 지혁이를 보았다. 지역아, 나는 내 아비를 잘 알고 있구나. 내 아비와 내가 짐승의 가죽을 팔러 저작거리 장에 나왔을 때 내 아비는 나에게 언제나 좋은 가죽을 우선 선별하여 선물해 주었지. 그리고 다시 집으로 가기 전에 꼭 나를 찾아와 같이 객점에서 대접하였구나. 그러니 너는 이곳을 정리하고 나와 같이 관관부로 내려가야겠다. 관부 대인의 여식이 지금 쓰러져 사흘째 일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그리고 여기 젊은 공자께서 내가 준 미약으로 관부 대인의 여식이 쓰러졌다고 이야기하니 너는 마땅히 조사받아야겠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후레자식을 봤나? 내 놈이 나에게 은한 양을 주고 미약을 팔지 않았느냐. 젊은 공자는 한 걸음 더 다가와 호통을 치며 이거나 처먹어라. 휘, 퍼, 으. 젊은 송 공자란 인물이 주먹을 휘둘렀고 전혀 준비되지 않은 류지혁은 두 눈을 감았으나 감은 눈에 별이 보이고 자리에서 벌러덩 넘어지고 말았다. 쿵. 송공자, 무슨 짓이오? 혐의를 밝히지 못했는데 지역에게 폭력을 행사하니 말이오. 송 공자란 친구가 넘어진 류지혁에게 달려들어 발로 밟으려 하였지만 장포두란 인물이 송 공자의 우수를 잡아챘다. 그리고 눈짓으로 부하들에게 류지혁을 잡으라 신호를 보냈다. 관부 포졸들은 4명이 움직여 넘어진 류지혁을 일으켜 세웠고 지혁은 눈이 시퍼렇게 멍이 들었으며 2명의 포졸에게 양쪽 팔이 잡혀 일어났다. 장포두님, 뭔가 큰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저는 이 공자에게 미약을 판 일이 없습니다. 다만 두 젊은 남녀가 요산 중턱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서 나의 거처로 모시고 왔으며 여인이 발목을 접질려 금창약을 선물한 것이오. 물론 금창약을 주었을 때도 나는 사례를 받지 않았소. 그리고 나는 이들에게 음식으로 대접하고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었소. 뭐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느냐? 내 녀석은 요즘 산을 찾는 이가 별로 없어서 우리에게 옥수수로 만든 끼니를 주었고 서말도 안 되는 식수를 처먹이지 않았느냐? 아, 고로쇠 물을 말이요? 후후후후. 그것은 여인이 음기가 짙고 눈 밑에 검은빛을 띠고 있어서 건강을 위해 준 휙, 퍼. 젊은 송 공자란 인물은 다시 한번 우수를 출수했는데 그의 출수가 워낙 빨라 곁에 있었던 관절에 제재할 겨를도 없이 류지혁의 다른 눈도 퍼렇게 만들었다. 역시 류지혁은 허리를 숙여 맞은 눈을 감싸 안았는데 이러지 마시오. 우리 연은 과거로부터 군에는 군율이 있듯 시정잡배라 해도 나라법에 따라 철저하게 통제받소. 지혁이가 죄가 있다면 당연히 대가를 치를 것이오. 그러니 함부로 나서지 마시고 지혁이와 같이 관부로 가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이오. 아무리 그대가 중앙정부, 대장군부 송장군 밑에 자제라 해도 이는 변함이 없소. 애들아, 속히 여기 지혁이와 공자를 관부로 모시거라. 네, 알겠습니다. 장포두란 자는 지혁과 송공자란 인물이 관졸에 의해 압송되어 산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을 잠시 보았다. 그리고 그는 지혁이가 살았던 움막을 한 번 훑고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상하군. 분명히 지혁이는 눈이 시퍼렇게 멍이 들었지만 금세 멍이 사라졌다. 아무래도 송장군의 자제는 우리 연나라 장군부에서 내려오는 무공을 배웠을 것인데 지혁이에게는 그리 큰 위력이 없더란 말인가? 사실 장포두란 자는 일반 포두가 아니었다. 이곳 융유한 광에서 외공을 단연간 영공한 포두로 싸움하면 그를 당할 자가 거의 없을 정도였다. 그는 융유한 관부에서 그의 무공으로 특채되어 들어간 인물로 그가 관부에 들어간 지도 이미 10여 년이 지난 매우 잔뼈 굵은 인물이었다. 장포두도 뒷짐을 지고 한 번 더 주변을 둘러보고 천천히 관졸 뒤를 따라 하산하였으며 나는 세상이 불공평하고 나에게 참으로 많은 시련을 주신다는 것을 나이 18배 깊이 깨닫게 되었다. 나는 이미 어린 나이에 홀로 고아가 되었을 뿐 아니라 잠시 인연이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 내가 할 수 있는 선행에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나의 선행을 그대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이용했다. 내가 17 나이에 처음 만난 무인에게 나는 거반 죽게 되었다가 과거로부터 얻은 기연으로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었다. 나는 천신만고 끝에 천선국에서 다시 구여팔선초를 구해서 나의 사냥꾼의 안식처로 갔지만 이미 잠들어 있었던 나의 친구는 사라지고 없었다. 또한 내가 안식처에 갔을 때 나의 식량 창고는 물론 나의 거처는 풍비박산되어 사람 살 곳이 못 되었다. 약간의 선행이 나의 겨울 안식처를 날려버린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의 겨울 안식처를 다시 정비하여 일상으로 돌아갔다. 나이 17의 겨울이 지나면 가끔 산 아래로 내려간 마을 장날에 나는 짐승의 가죽 등을 팔곤 했는데 이때도 동네 건달들의 시비로 매번 내가 가지고 간 절반의 가죽을 빼앗겼다. 아주 우연히 마을 관부의 장포두님을 만나게 되면 그날은 횡재를 한 듯 내가 빼앗겼던 가죽 일부를 되돌려 받는 일도 가끔은 있었지만 이것은 열에 하나 정도였다. 그리고 나는 18 봄날 개에서 왔다는
젊은 공자를 구해준 일이 있었다. 일반인이 처음 연산 깊은 곳까지 배회한다면 필시 그는 길을 잃고 사경을 헤매다 죽게 마련인 곳이 바로 연산이다. 이는 요임금의 영험한 신령이 깃든 곳이 바로 이곳 연산이기 때문이었다. 아무튼 나는 연나라 성도인계에서 온 젊은 공자와 그의 여인으로 보였던 사람을 아무 대가 없이 도왔지만 내게 돌아온 것은 공자에게 미약을 판 악독한 범죄인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은 채 관부 형옥에서 형을 살게 되었다. 약간의 선을 베푼 선행이 또다시 나의 고된 삶이 된 것이다. 다만 송공자란 인물은 내게 하나의 거래를 요구하였는데 내가 관부에 옥에 갇혀 일해를 보내고 있을 때 관부 형옥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을 대신하여 제국과 전쟁하는 곳에 나가라는 것이었다. 물론 나는 죄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일반 군병으로 전쟁에 나갈 수 없으며 군노의 신분으로 본인의 군역을 대신 담당하라고 제안한 거였다. 후후후후. 세상은 역시 힘없고 막강한 권력이 있는 가문이 뒷배경되지 않으면 언제나 불평등한 것이며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해야 하고 또한 내가 원해도 하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그래서 난 결심했지. 무조건 강해지도록 다른 누가 내 삶에 제재하지 못하도록 강해질 것으로 나는 하늘을 향해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그 거지 같은 전쟁터로 달려갔다. 후후후후. 나는 18 나이 이전 세상에 불평이 많았고 또한 세상을 향해 아무 미련이 없어서 다소 염세적이었으나 광관부 감옥에 있게 되면서 나는 세상을 향해 새로운 결심과 강력한 의지를 불태우게 되었다. 이는 곧 세상이 감당치 못할 나 천만류지역의 시대가 도래하는 계기가 되었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무극담로 종신기 천마편 계속 성원 부탁드릴게요. 또한 구독, 좋아요는 본 작가의 지필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